요약집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요약집은 저쪽에 34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농지법은 첫 번째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이 용어의 정의에서 나오는 게 농지가 뭔지, 농업인이 뭔지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 제발 맞추라고 문제 낼 때 농지의 개념, 농업인의 개념 이런 것들을 문제에 출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지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 농지는 아무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 즉 경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게 헌법상 대원칙인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다만 경자가 아닌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자 유전의 원칙 예외 사유들. 그 다음에 누구든지 농지를 취득하려고 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걸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농취증에 관한 내용. 올해 시험 문제죠, 이거.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위탁경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자신의 농작업의 전부 내지는 일부를 위탁해서 경영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위탁경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용인데 이 농지의 이용에는 크게는 대리경자이랑 농지의 임대 내지는 사용대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로 따지면은 요거 농지의 소유. 난 진짜 보기 싫은데 딱 하나만 보겠다 하면은 이거 보는 겁니다. 소유. 그 다음에 올해는 특히나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으로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게 임대 사용대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니까 농지 보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많이 봤었는데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 나옵니다. 농업진흥지역. 그 다음에 농지의 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지를 농지 아닌 걸로 바꾸겠다, 용도를 변경시키겠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지법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두 문제가 나오는 걸 치고는 양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볼 겁니다. 줄여서. 그래서 너무 자세히까지 볼 필요는 없지만 너무 쉽게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은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농지법은 어렵게 낼 수 없는 이유가 이게 농지법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들도 문제를 낼 때 조문 보고 그냥 숫자 바꿔내는 겁니다. 그 수준으로 딱 출제를 하는 겁니다. 어렵게 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쉽게 났을 때 아예 그러니까 농지법은 아예 그냥 작정하고 틀리라고 엄청 어렵게 내거나 아니면은 아예 쉽게 숫자 같은 거 살짝 바꿔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쉬운 부분들은 틀리지 않게끔 한번 듣고 가는 거 듣고, 그러면서 문제 풀이할 때 계속 농지법을 볼 거니까 그때 이제 그 파트 나오면은 중요한 내용들은 정리를 하고 이제 시험장에 가시는 거죠. 너무 쉬운 문제를 틀리지 않게끔. 시험장에서 이제 그러니까 보통 불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은 문제 차이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많아야 5문제, 3-4문제 이렇게. 근데 이 농지법을 2문제 쉽게 나왔는데 그 한 문제라도 놓쳐버리면은 그런 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차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것들은 안 보셔도 좋지만 쉬운 부분들을 틀리지 않게끔 일단은 몇 가지 보도록 하는데 347페이지 노트로 보는 것도 편할 겁니다. 아마 보시면은 농지법의 목적 이런 건 됐습니다. 안 봐도 되고. 자, 농지라는 건데 역시 시험에서는 당연히 이 농지의 개념, 농업인의 개념 이런 것들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보시면은 자, 농지라는 건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 거기 밑줄하죠. 법적 지목을 불문. 자, 농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지목을 따지지 않습니다. 실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농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다년생 식물이 뭔지가 나오죠. 묘목이라든지 약초, 인삼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다년생 식물입니다. 나머지는 다년생 식물이 뭔지 이런 걸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에 또 포함이 되는 게 밑에 있는 토지의 개량시설과 토지에 설치하는 생산시설 이러한 것들도 농지의 개념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개량시설이라고 해서 유지 내지는 양배수시설, 양이 뭐야 이러던데 양수시설과 배수시설을 합해서 양배수시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양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수로, 농로, 제방 이러한 것들이 농지의 개념에 포함이 되고, 그 이번에 보면은 생산시설이라고 해서 고정실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이러한 것들도 다 농지의 개념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 밑에 제외라고 돼 있죠? 그거 별표.
농지로 보지 않는 것,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다음 중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이렇게 나오는데 1번에 공간정보 건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된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농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지목을 따지지는 않지만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들은 실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된 기간이 3년 이상부터 농지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면 전, 답, 과수원은 실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으면 그건 무조건 농지. 한번 해볼까요? 지목이 전인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된 기간이 1년입니다. 그 다음에 지목이 과수원인 토지로서 농작물 생산지로 이용된 기간이 4년.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된 기간이 2년.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로서 농산물 생산지로 이용된 기간이 5년입니다. 자, 이거 농지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전, 답, 과수원은 실제 농산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으면 무조건 농지입니다. 그러면 과수원도 농지겠죠? 지목이 대인 토지는? 아니죠. 전, 답, 과수원이 아닌 것들은 3년 미만은 농지로 보지 않으니까 3년 미만은 농지가 아니다. 근데 잡종지라도 3년 이상이면 농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농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지목은 따지지 않지만 전, 답, 과수원이 아닌 것들은 실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된 기간이 3년 이상부터 농지로 보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자, 저희 김포 평야가 있고 저 북한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행위 제한이 어디가 더 셀까요? 그렇죠? 산이 더 세겠죠. 그러니까 농지보다 임야가 행위 제한이 훨씬 더 강한 곳이죠. 근데 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불법 개발을 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다가. 자, 농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지목은 따지지 않지만 이런 임야인 토지를 내가 불법 개발을 해서 농사를 3년 이상 지었다라고 이걸 농지로 봐버리면은 개인이 행위 제한을 지 맘대로 완화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임야가 훨씬 센데. 그래서 임야는 100년을 농사를 지어도 계속 임야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도대체 이걸 왜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초지법에 따른 초지는 농지가 아니고 초지입니다. 초지는 초지입니다. 농지랑 초지는 다른 겁니다. 초지는 초지입니다. 초지는 농지가 아니고 초지. 앞에 막 이상한 말 넣어도 그냥 초지는 무조건 초지입니다. 성철 스님이 이런 말을 하시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초지는 초지다. 초지는 초지지 농지가 아닙니다. 이거 제발 그 다른 말 막 넣어놔도 그냥 초지법에 따른 초지는 농지로 볼 수 있다.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초지는 무조건 초지. 이렇게. 그래서 농지로 보지 않는 것.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 다음. 농업인의 개념이 나오겠죠. 어이구, 왜 농업인이 안 나오지? 농업인은 제 노트를 보시죠. 이건 안 나오면 안 되는데. 노트에 보시면은 농업인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농업인은, 농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지금 나오는 요건들이 다 또는입니다. 또는 이 중에 하나만 충족해도 농업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농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 고정실,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비닐하우스로 하죠. 비닐하우스는 33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농업. 그 다음 축산업의 경우에는 대가축, 이두, 중가축, 열두, 소가축, 백두, 가금은 천수, 일천수, 그 다음에 꿀벌은 열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농산물의 월간 아닙니다. 이거 연간 판매, 농업인을 무시하는 거죠.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농업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농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 비닐하우스, 고정실온실, 버섯재배사 이런 것들은 330제곱미터 이상, 1년 중 며칠 이상? 90일 이상을 농업 경영에 종사하는 자. 그 다음 뭐 축산업 경우에는 대가축, 뭐 공룡, 코끼리 이런 거죠. 2마리. 그 다음에 중가축은 좀 작은 거 10마리.
소가축, 뭐 개 이런 거. 개 이렇게 가축이다 이러면 어디 가니까 야 개는 가축이 아니고 가족이지 하는데 가축입니다. 가축. 그렇게. 그 다음에 뭐 가금, 꿀, 뭐 닭, 오리 이런 거죠. 천수 이거 단위죠. 단위 수가 말이라는 거고. 꿀벌은 무리 군자를 써가지고 열군이라고 하는데 꿀벌 한 통 정도를 하나의 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꿀벌 한 통에 꿀벌이 한 7, 800마리 정도 들어간다던데 10통 정도. 이렇게. 그다음에 1년 중 120일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이게 다 또는입니다. 또는. 그다음에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우리가 그 농사를 지을 때 모내기하고 추수하고 이럴 때는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농사를 지을 때는 허리를 이렇게 구부려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9불이니까 90일입니다. 9불이니까 90일. 축산업을 하러 이제 가는데 아침에 동물들한테 사료를 주러 간 거죠. 저 멀리 있으니까 애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 온 120일. 이리 온 120일. 9불이니까 90일, 이리 온 120일. 이렇게. 이런 것들. 농지법은 이렇게 숫자 바꿔냅니다. 9불이니까 90일, 1이 온 120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농업법인이라는 게 나오는데 농업법인에는 영농조합법인이랑 업무 집행 권한을 가진 자 중 얼마 이상이죠?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 이 두 가지를 농업법인이라고 부릅니다. 영농조합법인이랑 업무 집행 권한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 이렇게. 그 다음에 자경이라는 건데 자경은 뭐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연생 식물에 상시 종사하는 것 내지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그 다음에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하거나 다연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자경이라고 부릅니다. 자경.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농지의 소유라는 게 나오죠. 여기 있지만 농지는 원칙적으로 경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나라 최초 헌법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들어가 있는 게 이 경자 유전의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노트에 정리를 해놓은 대로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 책에 보면은 한 몇 개 안 써놨네. 우리 책에는 몇 개 좀 있는 것 같은데, 자, 거기 한번 다 써보죠. 첫 번째, 국가 내지는 지자체, 그 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 자, 국가나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는 경자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 내지는 연구기관의 시험 실습 목적, 시험지 내지는 실습지 이런 것들, 무슨 농고 이런 데서 농지를 취득을 하는 거죠. 내지는 품종 개량하는 이런 연구기관들이 농지를 취득합니다. 이런 사람들, 학교나 연구기관은 경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험지, 실습지 목적으로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주말 체험 영농. 취미 삼아 농사 짓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는 경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자가 아닌 사람들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속. 당연히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지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는 경자가 아닌 사람들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 8년 이상 농업 경영에 종사하던 자가 인농하는 경우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8년 이상 농업 경영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농업의 이바지 한 바를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인농 당시에 가지고 있던 농지종의 일부를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농사 짓던 사람이 도시로 인농하는 건 왜 인농하죠? 팔자고치로 가니까 8년입니다. 팔자고치로 가니까 8년. 그 다음에 책에 노트 순서대로 한번 써보죠. 담보농지? 농지 전용 허가부터 나옵니까? 네.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신고, 협의, 그 다음에
수용 담보 매립 농지입니까? 여섯 번째, 농지, 전용, 그 다음에 허가, 그 다음에 신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농지 전용 협의. 자, 농지 전용이라는 건 농지를 농지 아닌 걸로 바꿔서 개발 사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개발 사업을 하는 사람, 경자가 아닌 사람들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뭐 수용, 매립, 담보농지. 수용이라는 건 공익사업 할 때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공익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농지를 수용으로 취득하는 거. 이런 것들은 개발사업 하는 거니까 역시 경자가 아니라도 취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매립농지. 서산 앞바다 누가 메꿨죠? 정주영 회장님. 경자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바다를 메꿔가지고 농지를 만들면 이거 농사 바로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소금기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립 농지들은 경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담보농지죠. 이건 뭐냐면 갑이라는 경자가 그 농기계 같은 걸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은행에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착한 은행은 돈 그냥 빌려줍니까? 담보 잡히고 빌려줍니까? 그렇죠? 그래서 갑이 자신의 농지를 저당으로 잡혀놓고 저당권을 설정해서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마침 다음에 태풍이 와가지고 농사를 다 망쳐버린 거죠. 이 사람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겠죠? 그럼 우리 착한 농협은 기다려줍니까? 바로 경매 넘깁니까? 경매 넘기죠. 근데 이 농지라는 건 보통의 부동산과는 달리 환가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매를 실행을 했는데 1차 유찰, 2차 유찰 돼버리는 겁니다. 한 두 차례 유찰 돼버리면 담보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하겠죠. 이걸 무리해서 3차, 4차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은행이 바로 이 농지를 취득해버립니다. 이걸 담보농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농지를 취득하는 거니까 금융기관은 경자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걸 담보농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1번. 농지개발사업지구. 농지개발사업지구에서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런 데는 농업실행지역 밖에 농지개발사업지구, 농지에서 다른 개발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데서 작은 농지를 취득하는 건 경자가 아니라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은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해서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경사도가 15% 이상인 농지입니다. 그러니까 경사도가 엄청나게 심하니까 이런 것들에 농사를 짓기 힘들겠죠. 이걸 영농여건 분리농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비축농지라고 있겠죠. 우리 책에 비축농지에 대해서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 따로 안 써져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냥 자, 이 비축농지라는 건 뭐냐면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를 한국 토지 주택 공사가 취득을 합니다.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왜 농지를 취득할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미리 사놓는 겁니다. 나중에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이렇게 개발 가능성이 있는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를 살려다 보면 토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렇게 이제 사들여버리면은 나중에 최종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지를 토지주택공사가 미리 사두는 거죠. 그래가지고 비축해둔다라고 해서 그걸 비축농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들인 농지는 계속 비축하는 게 좋을까요? 농사 짓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체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해서 임대, 사용대 하도록 해야 됩니다. 요걸 비축농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죠. 그러니까 경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취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요런 게 경자 유전의 원칙 예외 사유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아직 외우는 거 아닙니다. 뭐 외워놓으면 좋긴 한데 다 외우긴 좀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자,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자영농 육성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에는 다 상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작거래 제한도 있어가지고 내 주소지로부터 일정 거리 안에 있는 농지만 취득할 수 있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다 폐지했습니다. 외국 농산물이 개방되고 나서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유 장관을 다 폐지했는데 지금 소유 상한이 남아있는 곳이 딱 3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 상한은 여기 주말 체험 영농의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1000제곱미터는 세대원 전부를 통산합니다. 개인이 아니라. 그 다음에 상속의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농도 인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의 1만까지만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요게 딱 소유 상한은 요것만. 다른 소유 상한은 없습니다. 요것만. 그래서 뭐 소유 상한이 밑에 이렇게 우리 책에 박스에 나와 있긴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건데 누구든지 농지를 취득하려고 할 때에는 농취증을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농취증. 농취증은 누가 발급하냐면 시, 구, 읍, 면장이 발급합니다. 원칙은 4일 안에 발급을 해야 되는데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2일 안에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뭐 뉴스에 나오는 게 그게 농업경영계획서라는 겁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관농사 짓겠다라고 썼던 그 서류가 이런 말하면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대통령도 뭐 문제가 되고 그랬던 서류가 이겁니다. 농업경영계획서라는 거.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 농취증은 시, 구, 읍, 면장에 발급하는데 일단 농지법에서는 권한자만 좀 알아도 문제가 풀릴 때가 있습니다. 미리 권한자를 좀 정리해 놓죠. 아마 노트에는 농지법 목차 바로 옆에 저 구석에 제가 권한자를 하나 정리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목차 바로 옆에. 자, 농지법에서 권한자인데 농지법에서는 별다른 말이 없으면 대부분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합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아예 시장, 군수, 구청장은 따로 언급도 안 드립니다. 그냥 나머지 제가 예외 한 4가지 쓸 건데 그거 말고는 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농취증. 누가 발급하죠? 시, 구, 읍, 면장이 발급합니다. 두 번째, 농지법에서 매수청구라는 게 나올 겁니다. 이 매수청구는 항상 대상이 한국농어촌공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농지보전에 가면은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농업진흥지역은 시, 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농지 전용에는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고 협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농지 전용 허가랑 농지 전용 협의 요거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합니다. 농지 전용 허가랑 농지 전용 협의는 그러면 농지 전용 신고는 누구한테 할까요? 시장, 군수, 구청. 여기 없으면 다 시장, 군수, 구청장.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는 누구한테 신청할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 대리경제서 지정은 시장, 군수, 구청장. 임대차 종료를 명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 없는 거 싹 다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저 권한자들만 알아도 문제가 풀릴 때가 있으니까 권한자는 일단은 정리를 해놓고 가는 겁니다. 권한자만.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한테 농지증을 발급하는데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고. 그래서 국가지자체, 농어촌공사 이런 사람들은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습니다.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고 시험 실습지는 발급받아야 되고 주말 체험농도 받고 상속 안 맞고 그리고 인농이라는 건 농지를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농취증이라는 건 농지를 취득할 때 발급받아야 되는 건데 이 인농은 내가 원래 소유하고 있던 것 중에 1만 제곱미터까지를 소유하는 거니까 취득하고 말고 뭐 취득의 농취증의 발급이랑은 아예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 신고는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농지 전용 협의는 발급받지 않습니다. 수용 안 받고, 매립 농지 안 받고, 담보 농지 안 받고, 농지 개발 사업지구 요거 받아야 되고, 영농요건 분리 농지 받고, 비축 농지 받고, 요렇게. 이것도 외우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 노트에는 다 정리해놨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 아직 외우지 말고 가만 놔두십시오. 그래서 요런 것들인데, 자, 책을 한번 볼까요? 348페이지 밑에 원칙,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농지를 취득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전원일기에 나오는 응삼이가 농지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농지증 발급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응삼이도 받고 김회장님도 받고 복근이도 받고 다 받는 겁니다. 누구든지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해서 밑에 보면은 국가지자체, 그 다음에 상속, 담보농지, 전용협의 뭐 이런 것들 써놨죠. 지금 여기 제가 X표 쳐놓은 거 얘네들입니다. 얘네들은 발급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 노트에 보면 옆에 4가지를 따로 써놨을 겁니다. 농지증 발급 X. 그거는 여기도 써져 있는데, 자, 그 4가지는 뭐냐면 여기 경자 유전의 원칙 예외 사유에 없는 겁니다. 하나씩 한번 보면은 법인의 합병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 농지의 분할, 그 다음에 시효 취득, 그 다음에 환매권 행사. 이러한 경우에는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습니다. 시험에 다음 중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중 농지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아주 단골 문제입니다. 그때 다음 중 농지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했을 때 정답이 제일 많이 된 게 요 4가지. 이 경자 유전의 원칙 내에 있는 안 받는 사유들, 요거보다 이게 훨씬 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이게 왜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는지 이걸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다른 사람은 외우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걸. 자, 보면은 A라는 법인과 B라는 법인이 합병을 해서 C라는 법인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신설합병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A라는 법인과 B라는 법인이 합병을 해서 A라는 법인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흡수합병이라고 하죠. 이렇게 새로 생기는 법인들은 종전 법인들이 가지고 있던 권리나 의무를 포괄승계하게 됩니다. 포괄승계. 즉 합병을 했을 때는 농지를 새롭게 취득하는 게 아니라 그 지위를 그대로 포괄승계하니까 이럴 때는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취득이 아니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공유농지의 분할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농지를 A와 B가 공유를 하고 있다가 각각 분리를 해서 단독 소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소유의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지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게 아니죠. 해서 이것도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 시효 취득. 자, 점유 취득 시효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등기? 점유 취득 시효인데? 평원? 공연? 폭력 쓰면 안 됩니까? 그렇지, 그거. 이게 제일 좋아요. 자주. 폭력 좀 쓰면 어떻습니까? 이게 자주점유. 시효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주점유가 필요합니다. 자주점유가 뭐죠? 내가 소유의 목적으로 의사를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그렇죠. 점유를 개시할 때 점유자라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소유자라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원래 새롭게 이 점유 취득 시효, 이때를 시효를 완성할 때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때 예전부터 원래 소유자였습니다. 자주 점유를 했으니까. 역시 이것도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미 나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20년 전부터 계속 소유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자주 점유를 하고 있었으니까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고, 환매권. 환매가 뭐죠? 환매? 다시 사오는 거. 그러면 재매매 예약은 뭐죠? 재매매 예약? 예약. 이런 거 안 배웠어? 민법 시간에 이런 거 안 배웁니까? 배울 텐데. 비전형 담보의 일종으로서 환매권, 가등기 담보, 그 다음에 뭐 재매매 예약 이런 것들 많이 쓰인다라고 배우는데 뭐 저만 배웠겠죠. 제가 배우던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환매권과 재매매 예약을 비교를 했었는데, 환매권이라는 건 매매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종된 계약으로서 요물 계약이고, 일정 기간 안에 환매권을 행사해서 이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걸 특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선 3년, 부동산은 5년 안에 내가 환매권을 행사해가지고 소유권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된 계약이니까 소유권,
매매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환매권 행사. 그래서 갑이 제가 민법도 잘하죠.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여기 이제 등기에다가 환매권에 관한 부기등기를 해놓는 거죠. 내가 환매권을 찾아오겠다라고. 그래서 동사는 3년, 부동산은 5년 안에 소유권을 이렇게 회복해 오는 겁니다. 이렇게 재매매 계약은 종된 계약이 아니고 특약인 거죠. 그래서 굳이 같이 할 필요가 없고 따로 해도 되고 독립된 계약이니까 본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종된 계약 여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고, 환매권은 종된 계약이니까 본 계약이 무효면은 종된 계약도 따라서 무효가 되고 취소가 되고 뭐 이런 것들. 요물 계약이고 환매권 계약은 뭐 이런 것들. 민법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환매권도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고 소유권을 다시 회복한 거니까 이런 것들은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새로운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중 뭐 농취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 네 가지. 정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여기 X표 친 것들보다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따로 거기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농취증을 발급받으려면 여기는 지금 안 써놨는데, 농취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라는 걸 작성을 해야 됩니다. 농업경영계획서. 그래서 그 농업경영계획서가 뭐냐면 내가 취득하는 농지가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시설 같은 게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미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농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농업경영계획서의 작성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농지증 원칙 4일 안에 발급해야 되죠. 근데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2일 안에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일 안에. 그래서 그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 면제되는 경우, 그걸 외워야 됩니다. 그걸. 자, 거기는 두 문자만 써지죠. 첫 번째가 이거 시가 뭐냐면 학교나 연구기관의 시험 실습 목적. 그 다음에 주는 주말 체험 용로. 그 다음에 허는 농지 전용 허가. 시는 농지 전용 신고. 그 다음 개가 뭐냐면 농지 개발 사업 지구에서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다음에 경이 뭐냐면 여기 경사도가 15% 이상. 그 다음에 비가 요 비축 농지. 얘네들은 농업경영계획서의 작성이 면제되는 경우죠. 그럼 농취증은 발급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받습니다. 농취증은 발급받지만 농취증을 발급받으려고 할 때 원칙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농업경영계획서의 작성이 면제되는 경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농취증 발급에 동그라미 쳐놓은 거 싹 답니다. 동그라미 쳐놓은 거. 시험, 실습 목적, 주할 채용,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농지 개발 사업 지구에서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영농여건 분리 농지, 경사도가 15% 이상인 거, 비축 농지. 얘네들은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경영계획서의 작성이 면제되는 경우. 해서 이게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는, 아니면 농취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농취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나오면은 일단 저기 동그라미 친 것들 저거 4개 깔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 4가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중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는 하면은 저거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약해 보면 시험 실습 목적, 주말 체험 용로,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그 다음에 농지 개발 사업 지구에서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그거 경사도가 15% 이상인 거, 영농여건 분리 농지, 그 다음에 비축 농지. 저번 주에 그 부처님 오신 날에 절에 가서 빌었습니까? 합격하게 해달라고? 종교를 떠나서 빌 수 있는 다 빌어야 되는데. 해가지고 절에 가는 거죠. 해서 절에 가서 시주를 허신께 돈이 드네? 경비가 드네? 이러면 시주, 허신께, 경비? 이렇게 시주, 허신께, 경비? 요거는 농취증을 발급받는 겁니까? 받지 않는 겁니까? 받습니다. 농취증은 발급받는 거고 농업경영계획서의 작성이 면제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뭐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는, 받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나올 때도 있지만
다음 중 농업경영계획서의 작성이 면제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아닌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런 문제, 농지증 발급 받고 안 받고를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자 유전의 원칙, 예외 뭐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옵니다. 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경자가 아닌 경우에도,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이걸 다 외우긴 힘드니까 일단은 요거라도 외우고 가야 됩니다. 요거 농지증을 발급 받는지 안 받는지. 그래서 이 시, 주, 허, 신, 계, 경, 비 얘네는 농지증은 발급받지만 농업경영계획서가 작성이 면제되는 경우, 그리고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는 경우 중에 정답이 제일 많이 되는 게 요 네 가지. 합병, 공유농지의 분할, 시효취득, 환매권 해상. 이 중에서도 하나 좀 줄여줘 하면은 이거 줄이면 요 위에 세 가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요게 농지증을 발급받고 안 받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49페이지 농지의 처분이라는 게 나오죠. 자, 요거는 그 처분 사유들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죠. 거기 보면은 처분 사유 중에 6번 우리 책에 농지의 소유 상환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아까 소유 상환 여기 있죠? 자, 상속이나 인홍의 경우에는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죠? 1만. 근데 이걸 초과해서 소유한 것이 판명됐을 때는 이 농지를 팔아야 됩니다. 요걸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여기 그림은 우리 노트에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뒷페이지 가시면 갑이라는 경자가 5만 제곱미터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을에게 상속을 하는데 이 을이 경자인 경우와 경자가 아닌 경우로 나눠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경자 유전의 원칙 예외죠. 즉 경자가 아닐 때는 상속으로 농지를 이만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경자인 을은 상속 소유에 제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 5만 제곱미터 을이 상속이 받았는데 경자인 을은 상속을 얼마 받죠? 5만. 그러면 경자가 아닌 을은 얼마를 받죠? 5만을 받죠. 그렇죠. 1만을 받으면 그럼 나머지 4만은 소가 받습니까? 상속은 5만을 받아야지. 근데 여기 소유상환이에요. 소유를 경자는 소유상환이 없으니까 5만을 다 소유할 수 있죠. 근데 경자가 아닌 을은 1만까지만 소유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4만 제곱미터가 남겠죠? 요걸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겁니다. 첫 번째, 처분하기 전에 이 4만 제곱미터를 첫 번째 방법은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즉시 임대, 사용대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임대, 사용대 하는 기간 중에는 소유 상환을 초과하더라도 계속해서 소유하는 게 가능합니다. 요게 첫 번째 해결 방법. 우리 책에는 348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4번에 상한 면적 있고 그 밑에 니은 있죠? 네.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에는 소유 상환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이걸 누구한테 하냐면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해서 임대, 사용대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 중에는 소유 상환을 초과하더라도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해결 방법.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소유 상환을 초과한 것이 판명됐을 때는 이제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 농지를. 자, 처분을 해야 되는데 처분 의무는 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처분을 해야 되는 처분 의무가 발생합니다. 처분 의무. 자, 처분 의무 기간 안에 내가 팔았죠. 그러면 끝. 상황이 종료가 되는데 이 처분 의무 기간 안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처분 명령을 합니다. 처분 명령. 이 처분 명령을 받고 나서는 6개월 내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처분 명령 기간 안에 또 농지를 파는 거죠. 그러면 또 상황이 종료. 끝나는데 처분 명령을 받았는데 이 농지를 아무리 팔려고 해도 안 팔리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지는 환가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팔려고 하는데 못 파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 처분 명령받은 농지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저기 권한자예요. 매수 청구 누구한테 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매수 청구를 하는데 이때 가격은 공시지가로 합니다. 다만 주변의 실제 토지 거래 가격이 이 공시지가보다 낮을 때는 실제 거래 가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처분 명령을 받았는데 이 명령에 불응하는 거죠. 명령, 불응에 대한 제조치료를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 불응 이행강제금 건축법 맨 마지막에 그래서 건축물이나 대지가 건축법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시정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권자가 건축주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마찬가지 여기도 명령을 했는데 말 안 들었죠? 네. 명령 불응에 대한 제조치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 이행강제금은 딱 건축법이랑 농지법 이렇게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토지가액의 20%만큼 부과를 하고 건축법에서는 1년에 2회 부과했는데 여기는 매년 1회, 1년에 1회씩 부과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건축법에서 봤던 내용이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이행강제금. 이게 이제 처분 의무가 발생한 농지의 해결 방법입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보죠. 책을 보면은 1번에 소유농지를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등 349페이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아까 농업회사법인이라는 건 업무 집행 권한을 가진 자 중 얼마 이상?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농업인 중에 일부가 나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건에 맞지 않게 됐고 나서 3개월 안에 그게 충원이 안 될 때, 이럴 때. 그 다음에 3번.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 사업에 이용하지 이거는 앞에 말이 지워버렸는데 제 책 그 노트로 보죠. 노트에 다 써놨으니까. 3번에 노트 그 밑에 3번 사유가 있죠? 시험지, 연구지 등으로 쓰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됐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자, 안양농고가 있다라고 해보죠. 안양농고가 애들 실습지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는데 요새는 농고에 진학하고 이런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결단을 하는 거죠. 우리 이제 농고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안양 테크노 과학고등학교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농지가 필요가 없겠죠? 이런 것들은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취득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때 그거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얼마 안에 팔죠? 1년.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지금 계속 1년 안에 파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농지 전용 허가나 농지 전용 신고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때.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공사하려고 취득을 했는데 목적 사업에 2년 안에 착수 안 하면 1년 내에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농지를 취득하면은 경자가 아닌 사람들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를 마치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했을 때에는 팔아야 됩니다. 얼마 안에? 1년 안에. 그 다음에 7번에 자 아까 비축농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는 거였죠? 근데 비축만 해두면 안 되니까 지체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임대, 사용대 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했죠. 근데 그거 안 하면 이거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7번이고, 그 다음에 8번에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여기서 중요한 건 가로 안에 농지를 다 파는 게 아니라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처분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만. 그 다음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그 다음에 10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농지를 얼마 안에 팔아야 되죠? 1년. 그 다음에 우리 책에 349페이지 농지 처분이라고 되죠? 그 밑에 표에. 그래서 처분 의무는 1년 이내 팔아야 되고 통지, 처분 대상 농지, 처분 의무 기간 등을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언제까지 팔아야 되는지, 왜 파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근데 처분 의무 기간 안에 안 팔았죠? 그러면은 처분 명령을 합니다. 처분 명령 받고 나서는 얼마? 6개월 내에 처분을 해야 되죠. 근데 매수 청구라고 해서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를 내가 팔고 싶은데 이게 도저히 못 팔겠는 거죠. 그럴 때는 매수 청구를 누구한테? 농어촌공사.
일대 가격은 공시지가로 하는데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을 때는 실제 거래 가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 이런 것들은 매수하는 자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를 해줍니다. 뭐 이런 것들은 참고로. 그 다음에 처분에 따른 벌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이행강제금이죠. 자, 명령을 받고 이 명령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를 하고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를 하죠.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제가 문서로 부과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구두 안 됩니다. 구두 안 되고 슬리퍼 안 되고 이런 거 했죠. 문서로. 그 다음에 금액은 농지의 토지가액의 얼마? 그리고 이행강제금이라는 건 일회성인 벌금이나 과태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이건 이행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하고 이행을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징수합니다. 이런 것들은 건축법이랑 똑같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뭐 이의신청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고지받은 날로부터 그러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통지하면 비송사건절차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심판을 합니다. 과태료 재판에 준해서. 그래서 비송이라는 건 소송 절차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절차를 되게 간소하게 하는 겁니다. 과태료 재판이니까. 우리가 벌금이라는 건 행정형벌이라고 부르지만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벌금은 형벌이지만 이런 것들은 질서벌이기 때문에 소송 절차가 아니라 비송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안 내면 강제징수한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농지의 이용인데 위탁경영이 왜 안 나오지? 제 노트에 보면은 그 위탁경영 사유라는 게 있죠? 그 위탁경영 사유 잠깐 보죠. 위탁경영이라는 건 제가 아예 그 개념은 안 써놨는데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자신의 농작업의 전부 내지는 일부를 위탁해서 하는 경영을 위탁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보면은 여기 농지라는 건 경자만이 농지를 취득해서 작용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위탁경영, 대리경작, 임대, 사용대 이런 것들은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안 되는데 이럴 때는 위탁경영을 할 수 있고 이런 농지는 대리경작 할 수 있고 이럴 때는 임대, 사용대 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은 어떨 때 위탁경영을 하는지 뭐가 대리경작의 대상이 되는지 어떨 때 임대, 사용대 할 수 있는지 그 사유들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원래는 하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도 예외적으로 위탁경영 할 수 있는 사유들이 나오죠. 1번 군대 갑니다. 군대. 두 번째 3개월 이상 국외 여행이죠. 국내 여행 안 됩니다. 전국 일주도 국내 여행이죠. 실제 시험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면 실제 뭐 전국을 일주하는 경우 뭐 이렇게 뭐 나오는데 전국 일주 안 됩니다. 국외 여행. 그 다음 농업법인이 청산 중일 때. 그 다음에 질병 아프죠. 그 다음에 치약. 내가 영농 후계자라서 농지를 많이 들고 있는데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습니다. 좀 과학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서울대 농대에 진학하는 거죠. 유학 가죠? 이때는 위탁경영 해야겠죠. 그 다음에 선거에 따른 공직식 농사 짓다가 국회의원 되신 분 있죠. 누군지 아십니까? 그 강기갑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엄청 유명하죠. 잘 모르시는 분은 네이버에 쳐보면은 국회 부의장실에서 날라차게 하는 그 사진이 나옵니다. 그분이 경남 사천 출신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수업을 하는데 그분 후배가 앉아있더라고요. 그분이 어릴 때부터 참 남다르고 불의를 참지 못하고 근데 그런 분이 확실히 국회의원이 많이 돼야죠. 국회의원이라는 건 국민의 의사를 전달한다는 사람인데 맨날 정치하던 사람들만 다 올라와가지고 정치하고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계층에서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그게 진정한 국회인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국회의원이 되는 게 좋은데 아무튼 참 특이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작용할 수 없는 경우 그게 뭐냐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또 다른 학교들입니다.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이런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유가 뭐냐면 3개월 이상 부상치료가 필요할 때. 아까 국외여행 3개월이죠. 그 다음에 부상치료도 3개월 이상. 이렇게. 그 다음에 농지이용 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요건 뒤에 보면 위탁경영 사유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해서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요거는 기출문제 엄청 어렵게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우리 문제집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농지의 소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용에 보면 대리경작이랑 임대차가 있죠. 이거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